임대차 계약의 효력. 요 효력은 우리 교재에 있네요. 251페이지 보면 상호 간의 권리 의무라고 해서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임대인의 권리는 차임 청구권이 핵심이 될 거고요. 그렇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임대인의 권리는 차임 청구권이 핵심이 될 거고, 이제 의무가 문제가 되는데, 의무는 약속한 대로 목적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죠. 이때 단순히 물건을 던져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임차인이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걸 임대인의 수선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효력 중에서 첫째로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 수선 의무라는 게 생깁니다. 임대인의 수선. 원래 임대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가 뭐예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이렇게 되겠죠. 요게 있어요. 임대인은. 그러니까 이 목적물로 사용, 수익하게 하려면 당연히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되고, 인도해 줘야죠. 또 누군가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다면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자인 임대인이, 물권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 자신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을 방해를 제거시켜야 되는 물건 인도 의무, 목적물 방해 제거 의무,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인도 의무라든가 방해 제거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목적물에 만약에 고장이 생겼다. 고쳐줘야죠. 누가?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임차인이 빌렸어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 수 있게 해줘야죠. 보일러가 고장났어. 고쳐줘야죠. 수도가 고장났어. 고쳐줘야죠. 변기가 고장났어. 고쳐줘야죠. 이걸 임대인의 수선 의무 또는 현상 유지 의무 이렇게 불러요. 물론 임차인의 특수 목적, 예컨대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려고 해. 주방시설까지 임대인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까지 해줄 의무는 없으나 기본적인 현상 유지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자, 첫째. 그럼 모든 걸 다 수선해줘야 되냐?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형광등 하나 나갔어요. 이것까지 임대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형광등 바꿔달라고. 이건 좀 심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으나 사소한 하자. 이 사소한 하자가 얼마까지인가요? 이런 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건 저도 몰라요. 얼마가 들어가야 되나 이런 건 모르고요. 우리 판례가 사소한 하자라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수선이 가능하고, 앤드 그 하자로 인해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방해받느냐 봤더니 방해받지는 않아. 그 정도의 하자를 사소한 하자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형광등 하나 나간 거 정도, 이 정도가 돼요. 이러한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아예 뭐가 생기질 않아. 수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으면서 수선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즉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시키는 특약을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지역적으로요, 물건이 딸려. 물건을 내놓기만 하면 임대차가 계속돼. 그럼 임대인이 큰 소리 치죠. 큰 소리 칠 때 하는 말이 뭐야? 수선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임차인 억울하죠? 이럴 때 그 수선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을까? 있다. 우리 판례 있다. 세 번째로, 그럼 수선 의무를 면제를 시켰어. 고장나면 임차인이 고치기로 했어요. 보일러가 고장났어. 임차인이 고쳐야죠. 추워 뒤지겠는데? 임차인이 고쳐야 되는데 보일러 고치는 분을 불렀어. 그랬더니 이 보일러가 너무 낡아서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 된대. 보일러 교체 갖고는 안 된대. 밑에 깔아놓은 배관이 터져서 방바닥 드러내고 배관까지 싹 깔아야 된대. 큰일 났죠, 임차인. 집 리모델링 해주게 생겼어요. 이것까지도 면제 특약 속에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판례. 아무리 임대인의 수선으로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
대표적인 게 기본적 설비의 교체. 좀 전에 말씀드린 보일러 교체, 배관 교체 같은 돈 많이 들어가죠? 이거는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다 판례예요. 그냥 수선 의무가 있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 자, 첫째,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없다. 두 번째,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하자가 이렇게 생겼어. 임대인이 자고 있는데 임차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변기가 부서졌다. 와서 변기를 교체해달라. 교체해줘야죠.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하지 않았다면 수선 의무는 누구한테 있으니까 임대인한테. 근데 임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변기가 왜 부서졌을까? 물어봤어. 왜 부서졌네? 그랬더니 부부싸움하다 부셨대. 임차인이. 부부싸움하는데 승질 나가지고 와이프가 화장실 가려고 그런 걸 못 가게 하려고 부셔버렸대.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하자가 생겼죠. 이것도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될까요? 해줘야 돼요. 그것도. 이 하자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누가 수선해준다? 임대인이, 우리 판례가. 근데 임대인 열받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로 갑니다. 수선 의무는 여전히 누가 부담하고 임대인이 부담하고 따로 임대인은 뭘 청구한다? 손해배상. 그걸 담보할 목적으로 받아두는 게 뭐다? 보증금.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면 된다가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귀책 사유에 의한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임대인 수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단 임대인은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 손해배상을 나중에 어디에서 충당한다? 보증금. 그래서 이 보증금이 바로 임차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임대인이 손해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죠. 여기까지가 임대인의 수선 의무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줄 의무, 안전배려 의무라든가 도난 방지 의무, 방범창 같은 거 설치해 줄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대인에게. 만약 주거용이라면 이런 안전배려 의무나 도난 방지 의무 같은 게 임대인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임대인한테 이런 게 있다면요. 임대인은 임차인을 쫓아다녀야 돼. 혹시라도 집에서 미끄러지지 않을까? 에? 방범창 설치해주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기다려 옆에 밤새도록 지켜줘야 돼. 그래서 우리 판례에 의하면 보통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이런 안전배려 의무나 도난방지 의무 따위는 없다라고 해요. 이건 어디에 있냐면 특수임대차. 무슨 임대차? 특수임대차. 대표적인 게 여관 숙박계약. 여관 숙박계약도 단기 임대차입니다. 불 났는데 여관 주인 혼자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완간기 같은 거 설치하는 거고요. 불 나면 객실 다 개방해서 대피시키고 여관 주인이 마지막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배려입니다. 병실 입원 계약 임대차입니다. 예? 병원에 입원하는 건 두 가지 계약이 결합되는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라는 도급 계약과 입원하는 동안에 그 병실을 쓸 수 있는 임대차 결합된 거예요. 근데 그 병실에 입원하는 임대차 계약에서 환자들 사물함 있죠? 거기에 병원이 열쇠 달아줘야 될까요? 안 달아줘야 될까요? 그게 도난방지 의무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만약에 그걸 안 달아주면 수술하러 갈 때 다 갖고 들어가야 돼. 휴대폰이고 지갑이고 다 갖고 들어가야 돼. 수술하면서. 그래서는 안 되니까 도난방지 의무 같은 게 특수한 임대차에서는 생기게 됩니다. 보통의 임대차에서는 없지만 여관 숙박계약이나 병실 입원 계약 같은 특수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안전배려 의무나 도난방지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의 임대차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것들을 임대차 계약의 효력 중에서 임대인의 의무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실 것들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요거고요. 이 의무로부터 요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수선 의무가 핵심이 되는 거고요. 수선 의무가 된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어디에는 있다?
특수임대차에는 이런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임대인의 의무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 반면에 이제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의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게 차임 지급 의무예요. 임차인의 의무가.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몇 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2기라는 것은 뭐 다달이 주기로 하면 2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분기별로 주하면 2분기고요. 6개월마다 주기 하면 1년이 되는 거고 1년에 한 번씩 주게 되면 2년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2기 이상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2기는 당연히 연속 2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통산 2기를 말합니다. 통산 2기. 어쨌든 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서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거 외에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든가 목적물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일부 멸실되었을 때 차임 감액 청구라든가 또는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임대인이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법정 저당권이나 법정 질권을 취득하는 경우 따위가 있게 됩니다. 또 임차인이 여럿 있을 때는 차임 지급 의무를 연대해서 부담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약간 부수적인 것들이고 가장 기본이 된 차임 지급 의무와 관련해서 그 의무를 2기 이상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만 일단 할게요. 중요한 게 이거는 임차인의 권리. 중요한 권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하나가 임차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이 임차권의 대충 기본적인 내용은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로 사용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무슨 권? 채권.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다만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에는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대항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아까 민법상 621조와 622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621조는 등기청구권이고요. 중요한 게 622조입니다. 자, 이 임차권의 대항력과에서 622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622조는 다른 임대차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뭐 목적?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아까 아웃백 같은 무슨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걸 내가 운영하고 싶어. 근데 땅이 필요해. 근데 땅 살 돈은 없어. 건물 딱 지어서 기본 세팅할 비용이 딱 있어. 그러면 일단 땅 소유자한테는 빌릴 거예요. 그렇죠? 갑소유 토지를 을이 빌렸어요. 토지 임대차죠?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지었어요.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 이렇게 됩니다.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 안 해준다 그랬어요. 왜? 거긴 최단기가 있어. 최소 30년을 보장해줘야 돼.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임대차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을이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을 불안하죠.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대항력을 갖고 싶죠. 첫 번째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게 621조예요. 갑이 을에게 토지 임차권 등기를 청구했을 때 갑이 오케이 하고 등기를 해주면 참 좋은데 갑이 노 해버립니다. 그럼 얘는 등기할 길이 없고 등기할 길이 없으니까 대항력을 갖출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622조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임차권을 토지 등기부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물을 지어서 건물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건물 소유권 등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게 622조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을 구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토지 임대차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 갑에게 떼쓸 필요가 없어요. 제싸게 뭐 하면 돼? 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을은 건물 소유권 등기를 했지만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걸 제가 뭐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또 한 몇 년 전에 또 어느 지역이더라? 의정부인가 포천에서 이제 중개사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 땅을 중개를 했대요. 요런 땅을. 갑소유 땅에 을이 임차권에 터잡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땅을 중개를 했는데
땅을 새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건물을 지어서 땅을 소유하고 싶어서 임차인에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하고 버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겠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혹시 그 임차권이 등기돼 있냐? 안 돼 있대요. 그러면 그 임차인이 건물을 소유권 등기했냐 그랬더니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래요. 그럼 빨리 돈 주고 이전 등기하라 그랬어요. 빨리. 그리고 철거 소송하면 철거해야 된다고. 이 건물 가격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등기하라. 빨리 이전 등기하라고. 토지 소유자가 샀어요. 그럼 빨리 이전 등기하려면 얘가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죠. 그 다음에는 얘가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대항력을 얘한테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빨리 이전 등기. 아,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여전히 을이 건물을 고가에 사라고 요구한대요. 그래서 이전 등기했어요. 철거하라고 요구하면 되는 그랬더니 안 하고 미적미적 하다가 얘가 잽싸게 건물 소유권 등기를 해버렸대요. 끝났죠? 방법 없다 그랬어요. 제가. 을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기간을 보장해 주던가. 또 기간 보장했을 때 얘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랬어요. 이 써먹어요. 이럴 때. 그래서 622조 대항력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그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는 이런 조문이 하나 있게 됩니다. 자, 임차권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임차권이 민법상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 첫째가 등기하는 방법. 두 번째가 622조. 두 가지가 있다. 됐죠? 임차권에서 이런 거 확인하시고. 두 번째가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했겠죠. 자, 면제 특약이 없어요.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딱 걸었더니 로밍으로 연결이 돼. 그래서 임대인한테 물어봤더니 6개월 된 건 해외여행 가 있대 지금. 6개월 뒤에나 들어온대. 그럼 6개월 뒤까지 보일러를 못 틀잖아요. 에이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불러서 수리를 해요. 임차인이 수리비를 지급했겠죠. 당연히 그걸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그래서 나오는 게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단 아까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할 수 있다 그랬죠. 수선 의무를 면제한다는 건 누가 수선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누구의 비용으로? 임차인 비용으로. 그럼 결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 민법상 임대차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특약을 통해서 이거 뭐 할 수 있다? 포기가 가능하다. 요거 다 답이 3번이나 나왔어요. 다음 중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비용 상환 청구권 3번이나 답으로 나왔습니다. 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는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우리 판례가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가 가능하다? 포기가 가능한 의무의 규정이다. 일단 요거 하나. 두 번째로 요 비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필요비고 또 하나가 유익비. 필요비는 수선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보일러 고친 거, 변기 고친 거 이런 것들. 물이 줄줄 새서 방수 공사한 거 이런 것들이 필요비입니다. 유익비 2층짜리 건물을 제가 임차를 했는데 가운데다가 엘리베이터를 외곽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딱 하나 멋있는 걸 설치했어. 2층까지 걸어올리기가 귀찮아서. 집값이 좀 올랐겠죠. 이게 유익비.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킨 비용이 유익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왜? 어차피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했다는 건 누구한테 이익이에요? 임대인한테 이익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에 유익비는 지출했을 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가 일단 끝나야 돼요.
플러스 가액 증가가 남아 있어야 돼요. 100만 원을 지출해서 목적물 가격을 2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임대차 기간이 지나면서 감가가 돼가지고 마지막 임대차가 딱 됐는데 200만 원이 감가가 다 돼서 증가액이 없다. 그럼 유익비 상환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비는 임대차가 일단 끝나야 되고 끝났을 때 목적물 가액 증가가 남아있을 때 이때부터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 시험지문에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 후 즉시 청구할 때 이따구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때부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언제까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6월까지. 요때 언제부터 6월까지냐?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요 6월 가로넣기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6월 가로넣기. 자, 이때 조심하실 것은요. 필요비와 유익비를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그때부터 6개월까지. 이게 시기고 이게 종기냐? 아니에요. 시기는 요때부터예요. 요때부터 지출 후 즉시부터 6월까지인데 요 6월의 기산점이 요거일 뿐 필요비, 유익비를 모두 다 요때부터 요때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청구할 수 있고 그때부터 6개월까지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요거는 요 6월의 기산점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부터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까지 요때부터 요때까지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고 언제까지 청구하는가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필요비는 계산하기가 참 쉬운데 유익비는 좀 계산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유익비는 계산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 관련된 판례들은 이제 나중에 기본서를 통해서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첫째로 임의 규정이다. 두 번째로 필요비, 유익비 모두 다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 유익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딱 요 두 가지만 오늘은 머릿속에 딱 박습니다. 됐죠? 요걸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권리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이때 비용 상환 청구권은 그게 부동산 임차인인지 동산 임차인인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인정이 돼요. 반면에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모든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돼요.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이 안 돼요. 두 번째, 임대인한테도 인정이 안 됩니다. 우리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어디서 봤냐면 전세권에서 봤어요. 전세권에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그때 전세권에 있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묻지 않았고요.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었고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었어요. 근데 민법상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이렇게 전세권과 임대차 두 군데 있는데 임대차에 있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모든 임대차가 아닌 무슨 임대차?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만. 두 번째로 임대인한테는 인정이 안 되고 누구한테만? 임차인한테만 인정이 돼요. 이렇게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임대차에 존재합니다. 이때 이 부속물의 개념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부속물은요, 이 부속물이란 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한 물건이에요. 독립물. 대표적인 게 번호키. 또 건물 외벽에 붙여놓은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 이런 것들 있죠. 또 학원에 지금 달려있는 저 TV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부속물이 되는 거예요. 자, 저 TV 떼어갈 수 있죠? 건물 일부예요? 아니에요.
현관에 달려있는 번호키 건물 일부예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부속물이다. 칠판? 이거 건물 일부예요? 아니에요. 부속 독립물이에요. 자, 독립물이고요. 두 번째로 임차인 소유. 임차인 소유. 자,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번호키하고 칠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번호키하고 칠판 모두 다 독립물이죠. 그리고 임차인 소유예요. 그렇죠? 이 건물 이게 학원 소유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원이 임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번호키하고 칠판은 건물 주인 소유가 아닌, 즉 임대인 소유가 아닌 임차인 소유예요. 여기에다가 이게 기본적으로 부속물의 개념인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객관적 용도에 제공돼야 돼요. 원래 부속물의 개념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해요. 여기에다가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요거까지를 요건으로 갖춰야 돼요. 자, 객관적 용도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학원이 나가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도 쓸 수 있는 게 객관적 용도라는 개념이에요. 자, 번호키. 이 2층 건물을 꼭 학원을 하지 않더라도 쓸 수 있죠. 반면에 칠판은 어때요? 못 쓰죠. 여기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학원이 아니라 헬스클럽이 들어왔어. 헬스클럽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번호키는 헬스클럽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게 객관적 용도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건 번호키, 칠판 다 여기에는 해당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되면 번호키는 해당되지만 칠판은 해당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물. 이건 아니죠. 이렇게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속물 중에서 번호키까지, 이 번호키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경우 번호키를 붙일 때 누구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 동의 받아서. 아니면 그 번호키를 아예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이런 임대인이 있어요. 원래부터 번호키가 있었어요. 임차인한테 이거 사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았다. 사면 돼요. 나중에 뭐라 그러면 돼? 도로 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요건의 부속물 중에서 두 가지만 임대인 동의받아서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뭘 행사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 부속물 매수권은 요 비용 상환 청구권과는 달리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했다. 원칙적으로 무효. 이렇게 무효. 비용 상환 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가 된다. 다만 그 특약이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 만약에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유효가 돼. 그러니까 강행 규정 중에서 누구누구한테 불리할 때만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여기 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과 차임을 저렴하게 해줍니다. 해주면서 부속물은 뜯어가기로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과 차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에 부속물을 뜯어가기로 했다. 자, 부속물을 뜯어가기로 한 건 이걸 포기하기로 한 거죠. 원래 무효여야 되는데 보증금과 차임은 저렴하게 해주려 했어요. 그럼 이건 딱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아니죠. 그럴 때는 유효가 돼요. 그런 강행규정을 뭐라고 한다? 편면적 강행규정. 그래서 부속물 매수권이 바로 그런 편면적 강행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부속물 매수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단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에만. 이게 세 번째 권리입니다. 네 번째.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임차권, 비용 상환청권,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 매수권. 마지막이 지상물 매수청권이 있어요. 근데 이 지상물 매수청권도 모든 임대차에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토지 임대차의 임차인에게만.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의 누구에게만?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돼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 안 돼. 동산 임대차 안 돼. 당연히 안 돼. 임대인 안 돼. 건물 기타 공작물 안 되고 동산 안 되고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한테만 인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그 토지 임대차도 모든 토지 임대차가 아니라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 여기까지 오면 앞에서 봤던 게 기억이 스물스물 나야 되지요. 뭐?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 이런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있어. 기간을 정해놨는데 기간이 만료가 됐고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있어요. 건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소금 창고라든가 우사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어. 당연히 임차인은 갱신하고 싶겠죠? 갱신을 청구해요, 임차인. 그럴 때 임대인이 오케이 하면 약정갱신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거절을 했다? 그럼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아, 이거 할 수 있다. 이때 이 지상물 매수청구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절 불가. 요걸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약정을 안 했어요. 기간을 약정 안 하고 일단 토지를 빌린 다음에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아까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할 리는 없죠. 누가 해지 통고를 해버렸어요? 임대인이. 얼마 지나면 해지가 돼요? 6개월.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했으니까 얼마 지나면? 6개월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그럼 결국 임차인은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 잘 지어놨는데 임대인이 느닷없이 해지 통고함으로써 6개월 뒤에 토지를 돌려줘야 돼. 건물은 철거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임차인이 억울해가지고 법원을 갔어. 법원을 갔더니 우리 법원이 이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민법상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법이 규정한 게 이거고요. 또 하나가 민법이 예상을 못했는데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건물이나 식목이나 체험이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앞불사 기간을 안 정했어. 그런데 임차인은 지상물을 갖고 있어. 임대인이 느닷없이 해지를 통고했어. 6개월 지나면 해지가 돼. 이럴 때 임차인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 고민하다가 법원을 갔더니 법원에서 이때도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 두 가지 경우에 지상물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 지상물이 도대체 어떤 거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뭐 많아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된다. 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지상물도 된다. 임대내 개발 쓸모가 없는 지상물도 된다. 지상물에 뭐 저당권 따위가 설정이 되어 있어도 된다. 다 되는데 단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가 되고 임대인이 예상 못했던 고가의 지상물 이런 게 있어요. 예컨대 식목 목적 토지 임대차를 했어. 그럼 임차인은 나무 심어야 되죠. 근데 임차인이 펜션을 지어놨어. 자,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됐죠. 엔드 펜션 외벽을 이태리 대리석으로 싸발랐어. 보통 펜션 가격보다 2배가 비싸.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펜션은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가 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는 고가의 지상물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매수 청구 못해요. 우리 판례가. 이건 안 된다며. 그런 거 빼고 정상적으로 설치된 지상물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면 그게 무허가든 미등이든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다 된다. 다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소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는 고가의 지상물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조건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만 더 기억을 합니다. 하나가요. 요것도 무슨 규정? 따라서 임대차가 만료가 되었을 때 임차는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임차인은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특별한 사정 없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 표면적 강행이죠. 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을이 이제 토지 임차권에 터잡아서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토지 임차권이 있고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기간이 끝났어요. 임차인 소유 건물이 남아있어요. 갱신을 청구했더니 임대인이 노했어요. 그럼 임차인은 뭐 하면 돼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돼요. 그런데 몰라요. 임차인들은 이런 게 있는지. 예? 여러분들도 오늘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갱신을 청구했을 때 거절하게 되면 잠을 못 자요. 기간은 바작바작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건물 철거해야 되는데 아깝다. 어떡하면 좋지?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누굴 찾아가면 돼요? 이정환이를 찾아오면 돼요. 근데 혼자 끙끙거려. 그러다가 기간이 끝났어. 당연히 갑은 땅을 돌려달라 그러겠죠. 갑도 이런 게 있는지 몰라요. 임대인도. 에? 민법 공부하지 않는 한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철거를 청구할 거예요. 하겠죠. 법원은 딱 봐. 이거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임차인이 불러갖고 이거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법원이 넌지시 언지를 줬다. 큰일 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은 절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안 주장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임차인에게 알려줬다. 임대인한테서 뇌물 받아먹었냐 소리 들어요. 공평해야 돼요. 법원은.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철거 청구를 만약에 소송을 법원에 했을 때 법원은 속이 터져요. 임차인이 불쌍해 저거. 저거 주위에 있는 변호사한테만 물어봐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을이 끝끝내 안 물어보고 소송이 끝났어. 그럼 당연히 법원은 무슨 판결할까요? 철거하라 이런 판결이 나와요. 그때서야 어마뜨시가 이렇게 돼요. 갑은 당연히 철거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을 대동하고 이때 집행관은 오한말을 들고 합니다. 철거하겠죠. 그제서야 을은 안 되겠다. 누군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 자문을 구하러 갔어. 갔더니 딱 한마디에 그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되는데요. 청구했어. 그랬더니 살 리가 없겠죠. 또 법원을 갔어. 그랬더니 법원이 이제 편을 들어줍니다.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토지 임대인이 건물 철거 소송이 승소 판결로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그 철거가 집행되기 전에는 임차인은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왜 그럴까요? 건물 살리. 우리 대법원은 건물 되게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건물 철거를 막아볼까? 이런 판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권리보다도 판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그런 판례들을 나중에 요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서 하나하나 이해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임대차 계약의 효력과에서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있는데 내용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임대인의 권리 의무 중에서는 의무, 그 중에서 수선 의무가 중요하고 임차인의 권리 의무 중에서는 권리 4가지, 임차권, 비용 상환 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의 조건, 식목 체험 목축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물 네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만 머릿속에 딱 틀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여기 임대차의 효력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 아이고, 임대차 양 많아요.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이거 안 해놓으면요,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가면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오늘 철저하게 딱 틀을 잡아 주셔야 돼.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 보겠습니다. 각각 임대차를 했어요. 얘가 임차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기간에 나가야 될 일이 생겼어. 뭐 예컨대 장사가 안 돼. 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생겼어. 그럼 나가야 되죠. 그럼 임대인한테 말하죠. 죄송하지만 기간 전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좋은 임대인 뭐라 그래요? 부동산에 내놓고요,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그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놨어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 누구하고 계약을 맺죠? 새로운 사람? 예? 누구하고 계약을 맺어요? 아니 뭘 고민하세요.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이 을이에요. 근데 기간 전에 나가야 될 것 같아. 갚한테 말했더니 부동산에 내놓으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 새로운 임차인이 오겠다고. 그럼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람이 을병이에요? 갑병이에요? 갑병이 계약을 맺겠죠. 이게 임차권 양도일까요? 목적물 전대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에요. 네. 이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임차권 양도도 목적물 전대도 아니에요. 왜? 계약 당사자가 누구와 누구예요? 갑, 병. 이건 그냥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에요. 갑을 사이 임대차 관계가 종료가 되고 기간 만료 전에 해지가 되고 합의 해지가 된 거예요. 을이 나갈게요. 그러세요. 합의 해지가 된 거고 갑병 사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럼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는 도대체 뭐냐? 갑은 개입하지 않고요. 둘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둘이. 특히 상가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죠. 네. 상가 같은 경우 임차권 양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어있는 상가 들어가고 싹 시설해 놓은 다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장사 조금 잘 되면 권리금 받고 넘기고 많이 하죠. 그게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예요. 이때 임차권 양도는 말 그대로 을이 갖고 있는 임차권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임차인이 돼요? 얘가 임차인이 돼요. 얘는 계약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임차권 양도예요. 반면에 목적물 전대는요, 얘는 그대로 임차인이고요. 임차인이고 얘가 그 목적물을 다시 재임대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전대예요.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의 차이가 뭘까요? 을이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느냐, 을이 계속해서 임차인으로서 남아있느냐의 차이예요. 특히 목적물 전대는 일부 전대를 많이 해요. 큰 거 하나 빌린 다음에 귀탱이 빌려주는 거, 이렇게. 임차인이 다시 빌려주는 거. 그래서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거니까 갑, 을 사이의 임대차 관계가 갑, 병 사이의 관계로 바뀌는 게 임차권 양도고요. 다만 계약 당사자는 갑병이 아니라 누구예요? 을병. 목적물 전대는 갑, 을 사이의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있고 을, 병의 전대차 관계가 새로 하나 생기는 게 목적물 전대입니다. 그런데 임차권을 양도하든 목적물을 전대를 하든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엉뚱한 사람이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거죠. 이거 좋아하는 임대인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주택을 빌려줬어요. 빌려줄 때 뭐라고 했냐? 혹시 아이들 있습니까? 을이 없대. 아, 그러면 근데 얼마 있다 봤더니 병이 살고 있고 병이 아이들이 4명 있으며 온 벽에다가 크레용칠을 해놨어.
환장하죠. 을한테 물어와서 그랬더니 을이 전대를 했대. 양도를 했대. 가 환장하겠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는 계약 당사자가 임차인과 양수인, 임차인과 전차인이고 임대인은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해놨어요.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을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는 못해 이렇게 해놨어요.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못한다.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못한다. 근데 만약에 의리했다. 그러면 이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 계약은 무효다라고 해야 되죠. 근데 우리 민법이 뭐라고 해놨냐면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했다면 임대인은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학자들이나 대법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건 이런 뜻이다.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할 때 임대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고 했을 때 그 임차권 양도 계약이나 목적물 전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갑이 뭐 할 수 있을 뿐이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규정 자체가. 그래서 우리 판례도요.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을 전대했을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다만 얘가 집주인 갑한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병이 갑에게 병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자, 그래서 첫째,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의 뜻. 임차권 양도란 임차인이 임차권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함으로써 갑을 사이의 기존된 임대차 계약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관계로 존속하는 것을 임차권 양도라고 하고 목적물 전대란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대로 존속하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는 것을 목적물 전대라고 한다. 이때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 양도 계약이나 목적물 전대차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니다. 그럼 무슨 요건이냐? 병이 갑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다. 만약에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병은 갑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법률 관계가 나오는데 두 가지 형태예요.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 전대한 경우, 동의를 받고 양도 전대한 경우. 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 전대한 것을 무단양도, 무단전대라고 합니다. 반면에 동의를 받은 것을 뭐라고 하는가? 적법양도, 적법전대 이렇게 불러요. 무단양도, 무단전대, 적법양도, 적법전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중에서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에서 시험 문제가 나면 90%가 여기에서 나와요. 무단전대. 무단전대. 자, 갑이 을에게 간단하게만 볼게요. 갑이 을에게 임대를 했고 을이 병에게 전대를 했다. 그런데 갑이 뭐 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았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하였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 형태예요. 간단히만 생각해 볼게요. 지금 동의를 받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병은 갑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병은 갑이 비워달라 그러면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단전대의 가장 전형적인 법률 효과가 됩니다. 자, 몇 가지를 봅니다. 일단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을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지하여야 한다고는 안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해지할지 말지는 누구의 자유? 갑의 자유입니다. 첫째, 해지할지 말지는 갑의 자유다. 당연히 둘로 쪼개지게 돼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와 해지하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의 법률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갑이 병에게 지금 병은 갑에게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뭐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비워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네가 나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는 네가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법점이었다. 따라서 손해를 배상하라. 갑이 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물건 반환, 비워달라 청구하고 손해배상. 얘가 물건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쓴 만큼 차임 상당에게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갑이 을에게 하는 거예요. 무단전대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갑은 병의 입장에서는 갑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점의 상태다. 병은 갑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물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하고 병에게 사용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요구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전에 보셨듯이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는가 해지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직접 자신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갑이 병한테 직접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을 간의 계약관계가 그대로 남아있죠. 갑을 간의 계약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 사용수익을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을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갑은 병한테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다른 거예요. 갑이 병한테 반환을 요구할 때 직접 나한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고 을에게 돌려주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달라진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거. 만약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여전히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차임. 청구할 수 있죠? 만약에 갑이 을에게 차임을 청구해서 차임을 받았다면 갑에게는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는. 근데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를 했다면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누구한테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병에게.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자, 오늘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거의 매년 나옵니다. 이것도. 일단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의 개념을 잡자. 두 번째, 임대인의 뭐를 요한다? 동의를 요한다. 그러나 이 임대인의 동의 자체는 계약의 유효 요건은 아니고, 즉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고 계약 자체. 다만 병이, 즉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 일단 이렇게 한 세트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의 법률 관계가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 동의받은 적법전대, 적법양도, 동의 없는 무단양도, 무단전대. 그 중에서 무단전대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고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거다.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크게 두 가지 효과.
전 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하고, 두 번째,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고,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면 이런 법률 관계가 나오게 된다. 갑은 병에게 물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차임 상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시험 지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 여기까지 하나 남았어요. 보증금만 하고 끝나면 돼요. 저기 해지 같은 건 나중에 조문 보면 되니까요. 제가 너 끝나면 무조건 끝낸다 그랬는데 그렇죠? 결국은 10시 반까지 또 다 왔어요. 이렇게 예상할 거, 이렇게 될 걸 다 예상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증금 남았습니다. 권리금은 몰라도 되고요. 자, 이 보증금은 첫째, 우리 민법상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민법에는 보증금이란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보증금이란 게 없어요. 민법에는. 임대차의 기본적인 목적은 차임지급입니다. 보증금이란 게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가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규정이.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보증금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규정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뜻. 듣기만 하세요. 보증금의 뜻이 뭘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가 나중에 반환받는 금전기타 유가물. 이게 보증금이에요. 이거 외에 차임은 따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는 게. 민법상. 이게 보증금이에요. 두 번째, 이걸 왜 줄까? 보증금의 기능. 왜 준다 그랬어요, 아까? 차임연체와 같은 손해배상 충당. 손해배상. 잘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은 자기 물건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용료를 받기로 하죠. 근데 임대인은 불안해요. 제때 줄지. 그렇죠? 또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다가 임차인 귀책 사유로 멸실이나 훼손시켰어. 당연히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야반에 도주라도 하게 되면 차임은 차임대로 연체해놓고 연락이 안 돼서 가봤더니 온갖 그 임대차 목적물에 있던 변기 다 깨졌어. 보일러 다 고장났어. 장판 다 뜯어놨고 벽지 다 뜯어놨어. 임대인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받아주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보증금. 그래서 손해배상 충당 기능이 보증금에 있게 됩니다. 기능이. 자,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이 손해배상을 충당하는 때가 언제냐? 때. 언제 충당하느냐? 언제? 제일 중요한 게 보증금을 가지고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때가 언제냐? 목적물 반환 시에. 우리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겠죠. 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하고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있을 텐데요. 요걸 우리 판례가 동시이행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관계. 두 번째로 요때요 반환되는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최초에 지급한 보증금이 아니라 보증금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이 공제된 잔액보증금이라고 해요. 요거를. 임대인이 돌려주는 보증금이 뭐라고요? 최초 보증금이 아니라 그때까지 목적물을 돌려줄 때까지 발생한 차임연체, 임차인이 변기를 부셨어, 임차인이 형광등을 부셔버렸어, 벽지를 뜯어내버렸어, 보일러를 부셔버렸어 등등과 같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손해배상이 공제된 잔액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판례가. 그러다 보니까 공제를 언제 하는 거예요? 반환 시에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반환할 때까지 손해배상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미리 충당을 못하고 언제 충당하게 된다? 반환. 그래서 이런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요. 예? 임대인이 차임을 내놓으라 그러죠. 어느 시점 가면 임차인은 뭐라 그래요? 보증금에서 까라 그러죠. 안 됩니다. 우리 판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임차인은 보증금이 지급되어 있음을 이유로 자신의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왜?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까라고 요구하려면 뭘 해야 돼?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줄 때 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증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보증금은 손해배상을 충당하는 기능을 하는데 언제 충당하느냐를 핵심으로. 언제 충당한다? 목적물 반환시.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이 지급되어 있음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 임대인. 우리나라 대법관님들은 대부분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은 미리 충당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임대인이 충당하는 건 괜찮다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만약에 차임을 연체했으면 두 가지 초이스가 가능합니다. 하나가 임차인한테 보증금에서 충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충당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계속해서 연체이자를 붙여가면서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건 임대인의 자유라고 해요. 임대인은 그런 자유가 있지만, 연체 차임에 대해서 보증금으로 미리 충당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충당하시오 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구와 그래서 무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증금 반환 의무,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뭐 이런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건 나중에 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거 보증금의 뜻은 뭐 다 알 것이고 그 기능만 좀 조심하시자. 보증금의 기능은 뭘 충당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걸 언제 충당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오.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금이 지급되어 있음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걸 머릿속에 딱 보증금 안에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권리금 몰라도 되고요. 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즉시 해지되는 경우와 해지간이 경과하면 해지되는 경우 두 가지. 그것만 나중에 기본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가 임대차 내용이 됩니다. 요거 철저하게 다음 주에요. 매매는 복습을 안 하셔도 되지만 이건 복습을 해 오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매매도 복습하셔야 된다 보니까 가등기 담보가 있고 매도 담보가 있네. 그렇죠? 오늘 거를 복습을 꼭 해주시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 있으셔야 다음 주 민사특별법을 할 때 조금 수월해집니다. 아시겠죠? 복습 꼭 해오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